오늘 5월 진도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 제가 보이시는데 제가 지금 우리가 3, 4월 진도 연장으로 하는 거라서 요 진도 끝나고 5월 진도 시작되는 날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괄 안내를 한번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일단 들어두세요. 뭐 이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아예 건너뛰고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잘 모르는 거 나오더라도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그냥 들어두세요. 이제 최대한 신경 쓰고 있기는 한데 뭐 다 배려해드릴 여건이 안 돼갖고 말씀드립니다. 자, 450페이지의 일괄경매 청구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일괄경매 청구권 우리 1월달에 했던 거 조문 확인 좀 하고 판례 조금 추가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자, 이게 365조에 있는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는 건데 조문 제가 잠깐 표현해 보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이렇게 생겼다가 자, 우리 이렇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법정지상권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됐다 그랬고 자, 그 위에다가 조문상으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저당권 설정자 갑이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자, 토지만 저당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거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이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법정지상권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철거를 할 게 아니라 건물을 같이 경매를 해가지고 두 개를 한꺼번에 을한테 낙찰시키면 동일인 소유가 되니까 철거는 안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제도가 365조에 있는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A가 일괄경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제도고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1월달에 설명드릴 때 자, 일괄경매 청구권은 예외가 하나도 없다. 자, 이거는 무조건 경매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 정도까지는 알려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 철거 방지를 위해서 경매는 일괄로 하지만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건물 쪽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고 토지 쪽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고 이렇게 되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 피해볼 사람 하나도 없고 철거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준다. 이걸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판례를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451페이지에 니은 번호로 가보세요. 자, 그리고 A번, B번 두 개 묶어서 비교해 놓습니다. 그리고 A번은 눈으로만 그냥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 설정자 외에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 이게 첫 번째 경우고요. 또는 저당권 설정자가 축조했으나 경매 당시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고요. 이때는 일괄경매가 인정되지 않는다요. 자, 그럼 칠판에서 해보겠습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러면 토지에 건물이 없을 때 저당권이 설정된 것까지는 똑같죠? 그 후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토지는 값소유주고 제3자가 축조한 경우 이런 경우 또는 설정자가 축조하였으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요? 달라요? 달라요. 이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일괄경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만 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는 볼 필요 없고 자, 이게 동일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가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유는 알고 갑니다. 시험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유를 항상 알아야 좋으니까 보세요. 일괄경매를 허용하는 이유는 이 제도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A는 토지만 경매를 해야 돼. 이 제도가 없으면. 근데 그러면 건부감가 때문에 이 철거는 할 수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건 저 건물 철거에 들어가는 것도 돈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액이 좀 줄어들 테고 그러면 A가 돈을 다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면 자, 돈을 다 못 받게 됐을 때 A는 다른 선택권이 없이 또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가지고 경매를 또 해야 돼요. 물론 저당권을 잡은 거는 그냥 경매가 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은 찾아내봤자 이제 판결문 없이 경매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판결문을 받으면 되죠. 그러면은 일단 판결문 없이 토지 경매 해보고
돈이 부족하면 소송해서 판결문 받아서 갑의 또 다른 재산을 찾아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토지에 지금 갑의 건물이 있죠. 그러면 자 이거는 이 제도가 없더라도 토지 경매 해보고 부족하면 건물 경매 쪽으로 이어져 갈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괜히 따로 경매해갖고 철거위원 만들지 말고 한 번에 털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선 변제는 토지에서만 받고 부족한 거 건물에서 안분배당으로 받고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토지는 채무자 소유라서 경매를 한다 쳐. 근데 이 위에 있는 건물이 제3자 소유가 돼버리면은, 아무리 저희 경매 뭐 철거방지 취지가 좋아도, 자, 남 모르는 사람 집을 경매 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 앞에 분한테 돈 빌려주고, 이분 집을 경매를 터는 거는, 저당 잡았을 때는 판결문 없이 경매 터는 거고 저당 안 잡았을 때는 판결문 받아서 경매를 털겠지. 어쨌건 나한테 빚이 있으니까 경매 털려도 할 말이 없지. 근데 돈은 여기다가 빌려주고 저쪽 집을 경매를 털면 저 사람은 뭐야 호구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채무자 말고 남의 재산을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경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B번 다만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요인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즉 제3자가 지은 건 일괄금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제3자가 지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제3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데 근데 그 뒤에 이제 형합변 칩니다. 그 후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경우 형합변 치고 제일 끝에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지을 때는 을이 지었더라도 그 이후에 가서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을 때는 딴 사람이 지었어도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은 동일인 소유로 맞춰줬죠. 네. 이러면 일괄경매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뭐 이유는 아까는 동일한 이유고 그러면은 지금 판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법조문에는 설정자가 축조한 건물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 제도의 취지를 분석해 본 결과 지은 사람을 따질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경매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러면 지은 사람은 보지 말고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에도 누가 지은 건물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누가 소유하는 건물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자가 소유하는 건물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그러니까 더더욱 설정자라는 말이 누군지를 몰라버리면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못 알아버리면 동일인 소유라고 써있는데도 못 알아보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 문제 못 푼다.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런 용어들이 빨리 마무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저당권 단어는 아예 못 푸는 문제 천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용어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자 요렇게 되면 되고 달라지면 안 되고 이렇습니다. 판례가 새로 추가된 게 지금 3개인데 셋 다 새로운 판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에 배웠던 경매 당시 동일인 소유 그게 응용된 지문들이 있는 거지 새로운 판례는 사실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일괄금의 선택은 첫째 줄에다가 밑줄 쳐놓을게요. 저당권자 일괄금의 청구는 저당권자의 권리지 의무가 아니다예요. 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토지만 경매해도 됩니다. 자,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4번의 과잉경매 금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토지만 저당자분 애가 건물까지 경매하는 게 과잉 아니냐 이런 건데 아니 과잉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철거되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하는 거라서 과잉경매 아닙니다. 자, 5번의 일괄금의 효과는 니은번 끝에다가 형용을 펼쳐놓을게요. 자, 건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다. 조문에도 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표시를 더 하나 더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선 변제를 받는 효력 여기로 가볼 텐데 자, 뒤로 가볼까요? 자, 펼쳐두시고 자, 1월달에 제가 경매하면 돈 나눠주는 순서를 일괄적으로 표로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요약집에도 적혀 있을 거고 근데 이 표를 뭐 일괄적으로 배당 순서 물어보는 문제를 많이 내진 않는데 이걸 알아야지 뭘 하기 때문에 그걸 설명드렸던 거고 오늘 또 쓰지는 않을 텐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경매를 하면은 3개 그룹으로 나눠서 배당한다 그랬고 제일 먼저 받는 그룹을 우리가 뭐 왕족 채권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서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받는다 이랬습니다. 자, 그게 3가지였는데 비용, 경매 비용이랑 재산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이게 제일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 그래서
자,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소액보증금 일부 금액, 근로자 임금퇴직금의 일부 금액, 요렇게. 그 다음 항목이 당해세라고 해서 그 건물에 부과된 세금 이런 거. 그래서 비용, 최우선, 당했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는 순서 불문 무조건 주는 거다 빼기로 했고, 일반 채권보다는 먼저 받게 돼 있는 이 그룹에 있는 양반들 뭐 이렇게 얘기했던 양반 채권들, 우선변 채권 있고 지들끼리는 순위 배상하지만 일반 채권보다는 무조건 먼저 받는 채권이 5개가 있었어요. 저당권, 전세권. 요게 잘 되면 돼요. 저당권, 전세권 원래 2개밖에 없었는데 저당권에서 파생된 가등기 담보권 이 특별법으로 추가된 거고, 전세권에서 파생된 주택상가 임대차 보증금인데 확정일자까지 갖춘 애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당권, 전세권 2개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법으로 2개 추가된 거고, 그 다음에 당일세 빼고 나머지 국세인데, 국세 우리 민법에 잘 안 나와요. 세법에나 나오지. 그러니까 저당권, 전세권을 잘 외우면 나머지 2개는 특별법상 파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거 다 주고도 돈이 남으면 일반 채권이랑 유치권들한테 안분배당으로 처리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략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돼요. 달달 외울 필요 없는데 대략적인 기억은 나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452페이지 하단에 있는 판례를 할 건데, 제가 이 판례 설명 안 하고 버리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 판례 안 할 거, 이 단원을 아예 안 할 건 몰라도 이 단원을 할 거면은 요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예요. 자, 이 판례 일단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필요한 데까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먼저 되고, 1번이 가압류네요. 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2번이 저당권이네요. 자, 가압류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 채권자. 압류 채권자가 3번이네요. 자, 이 세 사람 사이의 배당 관계.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거기서부터 형용패.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까지. 자, 배당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는 드릴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요 문장만 외우고 치울 거예요. 이 문장이 출제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딱 표시해 놓고 그 뒤는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해서 평등 배당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 신청 압류 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 인정되므로 경매 신청 압류 채권자가 받은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 배당 받을 수 있다. 흡수 배당 원리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 흡수 배당 원리를 설명은 드릴 테니까 이해되면 더없이 좋고요. 실무 가서도 써먹을 수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 관련 일을 하신다면 흡수 배당을 모르고서 일을 할 수는 없을 정도로 중요한 판례인데, 복잡해가지고 우리 시험에 당장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들어보고 이해 가면 하시고, 이해 안 가면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원리를 잠깐 배우고 해볼게요. 1순위가 저당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가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한 명 생겼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배당을 해보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이러면은 경매에서 돈을 제일 먼저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저당권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왕족 채권이 없는 이상 양반 얘 하나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가압류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압류는 우선 변제권이 없고, 일반 채권자들이랑 가압류 채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지위가 똑같은 건데, 재판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지 경매를 할 수 있는 게 일반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이 6개월, 1년씩 길어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재산을 빼돌리면, 그러면 재판을 이겨도 소용이 없어지니까, 자, 빼돌리지 말으라는 뜻으로 임시 압류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하면 정식 압류가 들어가는 거고, 정식 압류를 당장을 못하기 때문에 임시 압류를 하게 해주고, 임시 압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압류 한 다음에 판결문 받아와서 경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집이 팔리더라도 가압류 걸린 상태로 팔렸다면은, 그러면 자, 이제는 채무자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 돼버린 그 집도 경매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가압류가 걸리면 팔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팔아도 경매가 될지 모르니까 사는 사람은 가압류를 고려를 해야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 하는 거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게. 그러면은 자, 1등으로 저당권이 가져가고 남은 돈을 얘네들 둘이가
같이 받아야 돼. 안분. 이렇게. 우선권이 없어, 둘이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배당 절차인데. 근데 이게 1등이 가압류가 돼버리면 우선권은 없다 그랬죠? 저당권. 일반 채권. 지금 판례가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순서 그냥 그대로 해버리면 저당권이 1등인 거죠. 생긴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이 우선이니까.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가압류한테 돈이 하나도 배당이 안 될 가능성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채무자가 자기 집 가압류 걸리니까 자기 친구 불러다가 저당권 맥시멈으로 걸어가지고 가압류 채권자 연맥이고 있는 건데 지금. 그죠? 그런 모양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 자, 가압류는 우선권은 없지만 딴 데 팔아도 나 경매한다. 나 처분금지 뭐 이런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저당권 설정은 판 건 아니지만 사실상 팔린 것 같은 효과가 발생되는 설정은 양도의 개념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가압류가 금지시킨 행동을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당권이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선변제권이 있는데 그걸 여기 가서 주장하지는 못하게. 딴 애들한테는 주장해도 돼. 근데 선순위 가압류한테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례가 해놓은 거야. 내가 먼저 받는다 소리를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자, 노란색을 쓸게 그냥. 일단 전체 안분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얘가 우선 변제권을 가압류한테 주장 못하기 때문에 둘이 동순위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동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압류하고 일반은 원래 동순위죠. 그러니까 얘도 동순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안분을 합니다. 금액 비율대로 쫙 나눠줘요. 그러면은 가압류가 원하는 정도의 배당은 끝난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둘이를 비교해보면 저당권이랑 일반 채권 비교해보면 저당권이 이 뒤에 일반 채권까지 못 이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얘가 가져갔던 이 1등 배당 금액을 가지고 와서 흡수 땡겨요. 자, 일단 일반 채권자한테 줄 금액으로 분류를 했다가 그걸 다시 뺏어서 중간에 저당권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앞에 가압류한테는 우선권 주장을 못한 게 되지만 후순위들 돈은 다 뺏어올 수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계속 활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흡수배당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 이 흡수배당을 계산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고, 이거 시험에 만약에 출제자가 배당금액 계산하는 문제를 내려고 생각을 정말 요만큼이라도 했다 그러면 딴 거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흡수배당 내야 돼요. 이거 말고 딴 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제대로 된 배당 계산을 할 수 있으려면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계산이 썩 그렇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는 그런 계산 아니고, 실무를 해본 사람들은 금방 하는데 이걸 실무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잘 못하는 계산이라서, 또 다행스러운 건 우리 시험에 이걸 계산하라는 문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는 해. 근데 계산을 하라는 식으로 냈던 문제가 한 번 있었긴 해요. 근데 실제로는 계산 안 해도 되는 문제였고, 그래서 알면 더없이 좋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여기까지는 그럼 포기하고 나중에 실무 가서 하기로 하고, 이 말은 기억하시라고. 저당권의 배당 문제에서는 이 말보다 중요한 말은 없어요. 저당권이 선순위 가압류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 말은 쓸 수 있게. 한 문장 툭 나왔는데 모르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라고 안 하더라도 이 말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리고 453페이지 저당권 실행. 자, 이거는 경매로 합니다. 세부 절차는 안 봐도 된다 그랬어요. 자, 뒤로. 자, 455페이지에 저당권과 용익관계. 자, 여기는 제가 중요하다고 1월달에 설명 많이 드렸는데, 거기서 추가되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때 설명드린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1월달에 했던 거 점검만 좀 해볼게요. 뭐 오늘 추가되는 설명 없으니까 그냥 그때 했던 거 기억나는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했습니다. 자, 지상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
자, 저당권은 무조건 사라질 거고 얘가 배당받는데 지장 안 주려면은 후순위들이 남아서 버티면 안 되니까 저당권 뒤로 이렇게 다 없애버린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렇게 싹 다 없어지는데도 안 없어지는 애가 하나 딱 있었어요. 유치권. 아까 그 초강력 버티기 진상 걸리게. 네, 들어 누운 애. 자,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유치권 시작만 했다면은 그럼 이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렸던 게, 자, 부동산의 저당권을 찾아서, 저당권 무조건 없어질 거니까 저당권 뒤로를 다 없어진다 그래라. 설정 순서상. 그리고 유치권만 남기는 거예요. 얘는 돈 다 받을 때까지 무조건 안 나가. 얘 하나 암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고, 다시. 앞에 지상권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이 있어요. 자, 경매를 했습니다. 지상권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왜? 저당권 뒤로나 다 없어지는 거지. 앞에 건 사라지지 않는다요.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 지상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권리가 다 앞에 건 존속, 뒤는 소멸.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건데, 근데 자, 이 앞에가 지상권이 아니라 전세권이 되게 되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전세권, 여기가 저당권. 이렇게 되면, 자, 원래는 이 뒤로만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이 전세권은 선택권이 좀 있죠. 자, 뒤에 있을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기쯤에 전세권이 있다. 그러면 선택권 없어요. 그냥 없어져. 뭐 깡통 전세 되든지 말든지. 근데 자, 앞에 전세권이 있을 때는 얘가 최선순위라 돈을 받고 나간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계속 살아버린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가만히 있으면 이 뒤로만 사라지고 안 사라져요. 근데 얘가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면 이 경매에서 자기가 1순위 배당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라집니다. 물론 1등 배당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라집니다. 원래는 이 뒤로 사라지는 건데 저렇게 배당 요구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사라져요. 이게 기준이 돼버려요. 배당 요구 해버리면. 자, 그래서 자, 요거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외우는 거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러니까 무조건 저당권 기준으로 하는데 저당권 뒤에 거 소멸, 앞에 거 존속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끊었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앞에 거 중에 전세권이 배당 요구하면 소멸되면서 얘가 소멸되는데 또 배당 지장 주면 안 되니까 이 뒤로 다 날리는 거예요. 물론 유치권 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건 존속, 뒤에 건 소멸하는데 뒤에 거 중에 유치권은 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권으로 하든 가등기로 하든 다 똑같은데 두 가지만 조심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해봅니다. 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우리 시험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이제 경매해요. 그러면 전세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왜? 저당권 뒤니까요. 그죠? 자, 경매 신청을 앞에 놈이 했냐, 뒤에 놈이 했냐 차이가 없어. 자, 신청 누가 했는지는 다 페이크. 함정이니까. 자, 설정 순서상 제일 앞에 저당권, 그 뒤로 다 날려야 돼. 뭐 빼고? 혹시 유치권 있으면 유치권 빼고, 유치권 빼고는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출제자가 함정팔 때 요 놈이 경매 신청했다고 꼬셔가지고 신청한 놈보다는 안 피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자, 그런 거 없고, 등기부를 딱 열었을 때 등기부에 나오는 순서 딱 보고 누구나 경매하면 어디까지 없어질지가 견적이 나와야 돼. 그렇게 안 되면 입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경매 신청을 하기 전부터 견적이 나와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전세권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집이 혹시 나중에 경매됐을 때 내가 쫓겨나게 될지 안 쫓겨나지 않게 될지를 예측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세상 살기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뒤에 놈이 신청하면 안 쫓겨나고 앞에 놈이 신청하면 쫓겨난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 집에 전세권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경매 신청 누가 하는지에 따라 명줄이 달라진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없어질 건 없어지고 안 없어질 건 안 없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누가 했는지 쳐다보지 말고 그냥 순서 보고 최선순위 저당권 뒤로 다 날려야 됩니다. 뭐 빼고? 유치권 빼고. 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이거 뒤로 가봅니다. 자, 제3취득자 보호규정인데, 자, 이거는 내용은 추가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기술적인 부분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일단, 자, 제3취득자는 경락인이 될 수 있고, 제3취득자는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고, 제3취득자는 선순위 저당권을 변제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이 사람, 여기 노란색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써놓을게요. 이 사람이, 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전세권을 취득한 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3 취득자라고 불러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제3 취득자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못한 건 없는데 순서가 밀려서 쫙 사라지고 있죠? 안 됐다. 그러니까 제3 취득자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소멸시키지 않아버리면 또 선순위가 피해를 보니까 그러면은 경락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 즉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만 꼭 거기 살아야 된다면 낙찰받을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변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즉 이 앞에만 갚아버리면 이것만 갚아버리면 자기가 1등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에서도 버틸 수 있게. 자, 앞에 저당권 1,000만원짜리 뒤에 전세권 5억짜리인데 1,000만원짜리 저당권 때문에 경매에서 쫓겨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1,000만원 갚아서 앞에만 없애면 뒤에 저당권은 10억이든 20억이든 상관없으니까 그 기회를 줄 거다. 그거를 채무자가 반대하고 다른 사람이 반대해도 그냥 막 할 수 있게 해준다. 왜? 이해관계인이니까. 이렇게 됐고,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자, 이 집에다가 뭐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 잔뜩 투입해가지고 집값 잔뜩 올랐을 때 그 돈은 제일 먼저 정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자, 이 세 가지 혜택을 누려요. 이렇게 되는 건데, 항목도 많지 않아서 그냥 세 가지 그냥 외워도 외우는 건데, 근데 문제는, 자, 출제자가 제3취득자라고 써주면 풀기 편한데, 제3취득자라고 안 써주고, 저당 부동산의 전세권을 후순위로 취득한 자가 비용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돼. 왜?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건데. 그죠? 근데 후순위 전세권자가 선순위보다도 돈을 먼저 가져간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좀 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3취득자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그러려니 하는데 못 읽는 사람은 후순위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쉽게 출제해주면 이렇게 써주지만은 출제자가 보통 요즘은 제3취득자라고 안 써줘. 그러니까 용어가 안 잡히면은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3취득자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크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 판례 보면 근저당 부동산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 그 형업행. 그리고 둘째 줄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업행.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그려볼게요. 저당권. 그럼 얘 말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얘. 후순위 저당권자. 그럼 얘가 제3 취득자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죠? 그럼 이제 이거를 왜 제3 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는지 볼게요. 후순위인 건 똑같잖아요. 네. 자, 그리고 경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 뒤로 날아가는 것도 똑같죠? 네. 그죠? 그럼 얘는 제3취득자처럼 불쌍한 애인가? 아니야. 왜? 자, 이 앞에 저당권이 없어지면 전세권은 살아남죠. 근데 이 앞에 저당권이 없어져도 경매하면 저당권은 사라져요. 그러면은 이 2번 저당권은 선순위 때문에 밀려서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권리가 성질이 원래 경매 이후에는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애가? 아니야. 밀려서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얘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고 제3취득자로 분류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 시험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냐 물어보면 외워서도 풀 수 있어. 아니다. 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가 선순위를 변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할 수 없다. 없다라고. 그 제3취득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제3취득자가 아니면 이거를 못한다고 해야 돼. 근데 지금 봐봐. 틀리잖아. 그래서 아직 30점이야. 이걸 빨리 이겨내. 네? 자, 선순위를 갚아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거 저번에 제가 그래서 남의 빚 아무나 대신 갚는 게 아니라고. 자, 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빚을 대신 갚아요? 여러분들 빚은 대신 갚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구상권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국민은행에서 빚진 거 1억을 제가 가서 대신 갚아버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찾아가서 오빠가 갚았으니까 다음 달부터 이자 오빠한테 내면 돼. 안 내면 죽여버리라니까.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구상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아무나 하게 해주지를 않는 건데, 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주는 자격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 지가 뭐라고 선순위를 변제하고 채무자를 찾아와서 구상권 닥달하고 이러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동의를 해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의 없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는 거는 여러분들 허락받고 그렇게 해야지, 허락도 없이 조폭들이 여러분들 대출금 다 갚아놓고 찾아와가지고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그거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남의 빚을 대신 갚을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얘들은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있어. 밀려서 사라지잖아. 근데 너는 이해관계가 없잖아. 앞에 거랑 상관없이 사라질 거잖아. 왜 갚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제3취득자가 아니라 선순위를 변제할 자격이 없어요. 이게 출제자가 이렇게 내버리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거 하나 조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457페이지 가시면은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인데, 여기는 추가되는 건 사실상 없고 전에 배운 거 판례로 보는 것 뿐이니까 그냥 그대로 눈만 따라가면서 보세요. 자, 그 저당권 침해 의 부분 밑에 있는 판례 그 밑줄 부분 보겠습니다. 저당 목적 대지상의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 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 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외우지 마시고. 자, 저당권 침해 개념인데, 저당권이 침해됐다는 개념은 저당권자의 권리를 누가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저당권자의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경매와 우선변제. 그죠?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경매가 힘들게 만드는 행동 다 저당권 침해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나대지에 저당 잡아놨는데 그 위에 건물 때려져 있는 행동은 건부감가 발생시켜가지고 낙찰받을 사람들이 잘 안 나타나게 하는 행동. 경매가 힘들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라서 저당권 침해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선 변제를 못 받게 하는 행동. 이게 저당권 침해예요. 건부감가가 발생되게 건물을 지어버리면 땅값 떨어지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 금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까 판례가 매수 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 가격을 저감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이므로 그건 저당권 침해다. 그러면 이걸 저당권자가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기출지문에 보시면은 제일 끝에 이럴 때 공사중지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땅값 떨어지니까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뒤로 458페이지에 우리가 1월 달에는 물권적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세 가지 중에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건이다.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건이다. 그 기업번 셋째 줄에 형업펜 치고 그랬었죠? 자, 똑같은 건데 오늘은 그 밑에 판례로 보는 겁니다. 이거 표시하지 말고 그냥 눈으로만 볼게요. 이게 함정이 좀 하나 있어갖고 용어 함정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저당권자는 물권에게서 그 침해가 있을 때 제거 예방은 청구할 수 있고, 자, 공장저당권의 목적 동산이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설치된 공장으로부터 반출이 될 경우에 저당권자는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로부터 일탈한 저당 목적물을 저당권자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죠? 네. 저당권자 반환 청구는 없다고요. 자, 그런데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선의 취득되지 아니하는 한 원래의 설치 장소에 원상 회복할 것을 청구함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지. 자, 저당권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물론 저당권자가 가지는 방해, 배제권의 당연한 행사에 해당이 된다. 이랬죠? 자, 이거 표시하라고 안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공장저당법이라 가지고 우리 시험에 판례로 내기는 조금 힘든데 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장난에만 안 말리면 돼요. 저희 상황 파악을 여러분들이 공장저당권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는 거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냥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고시 공부할 때 집이 좀 어려워가지고 공장 다니면서 6개월 일해서 그 돈 가지고 공부하러 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일하던 공장이 태광공업이라는 공장이에요. 태광공업. 안산 그 시화공단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인데 여기서 그 동남아시아 애들 둘이랑 저랑 제 동생이랑 2인 1개조로 막교대로 해가지고 하루에 13시간씩 플라스틱 찍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한 달 일하고 15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6개월 모아가지고 공부하러 가고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저랑 동생이 한조 그리고 교대하는 그쪽 팀의 그 인도네시아 애가 수얀또 루스란 이렇게 둘인데 근데 그 수얀또는 지금 결국은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한국 국적도 취득하고 요즘도 가끔 연락되는 뭐 그런 사이가 됐는데 뭐 하여간 그 공장 있을 때 그 공장에 보니까 이런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기계인데 플라스틱 사출기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덤프트럭처럼 길게 있어요. 이게 덤프트럭 한 2대만 해요. 이 뒤에다가 플라스틱 재료를 막 집어넣으면 여기 막 녹여요. 이쪽 쭉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200톤 이상 나가 보이는 집채만한 쇳덩어리가 매달려 있다가 여기가 이게 잘라져 있는데 이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그러면 이 안에 재료가 플라스틱 녹은 물이 들어가서 모양이 갖춰지면은 이 문이 쫙 열려요. 여기가 쫙 움직이면서 열려요. 그럼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플라스틱 제품을 꺼내 와가지고 다듬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요 그 자동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닫힐 때 사람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큰일 나는 거. 사람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밤에 1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GS 칼텍스 간판을 6만 장인가를 6개월 동안 여기서 찍고 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GS 칼텍스 간판은 전부 다 절반은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러던 추억의 태광공업이라는 곳인데, 근데 기계가 워낙 크고 신기한, 저도 처음 보는 기계라 가지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수얀또가 그러는데 이게 10억이 넘는데요. 이 기계가 굉장히 비싼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태광공업 건물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기계가 비싸잖아. 그러면은 얘를 담보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얘를 설정 받아가지고 국민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공장저당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담보 목록 기록하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이 기계 경매하고 10억이나 나가니까요. 그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계를 누군가가 뭐 A라고 해볼게요. 반출해 나갔다고. 무단 반출했다고 해봐. 그러면은 반출. 그러니까 이거 빼돌린 거지. 그럼 경매를 해요, 못해요? 경매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다고 지금.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국민은행은 이 기계를 나에게 반환하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애초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봐. 이 덤프트럭 2대만한 쇳덩어리를 국민은행 로비에 갖다 놓으면 못에 쓸 거야. 애들은 경매만 하면 되지 이걸 갖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출제자가 얍삽하게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아까 판례가 제자리에 원상회복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경매를 하니까. 근데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제자리에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돼야 안 돼? 되지. 자, 근데 단어로만 외운 사람은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 없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자리에 반환하라고 청구하는 거는 반환 청구권이 아니라 나 경매해야 되니까 제자리 갖다 놔. 이거는 방해 제거 청구권의 한 형태로 인정을 하는 건데, 근데 출제하는 놈들이 얍삽하게 틀리게 하려고 반환 청구권 없는 거를 이용해서 제자리에 반환도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싹 꼬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겨내야지 80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일단 반환 청구 안 되는 거를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용어상 제자리에 반환하라는 거는 반환 청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거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해놨으면 다음번에 이 판례 안 해도 되겠지. 네. 밑으로 내려가서 손해배상 청구권.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쳐놓을게. 손해배상 청구권은 목적물 침해로 저당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자, 458페이지 바닥이요. 그리고 459페이지 꼭대기에 둘째 줄. 저당권 실행 이전이라도 저당권자에게 손해 발생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예요. 자, 이거 약간은 범위 벗어났는데 출제 최근에 좀 늘고 있으니까 저 두 개 문장 이해를 좀 해봅니다. 어려울 거는 없는 거니까. 보세요. 집이 있어요. 갑소유의 집인데 이 집이 4억짜리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저당권이 A가 있습니다. 저당권은 3억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집을 지나가던 행인, 을이 있는데, 얘가 여기서 뭐 뽀시락뽀시락 하더니 불을 질렀어. 홀랑 탔어, 이제. 자, 그럼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근데, 자, 지금 이 집의 집값이 4억에서 1,000만원. 자, 고철값 남기고 다 타버렸어, 싹 다. 자,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이런 상황에서는 갑이 하는 거예요, A가 하는 거예요? 갑도 할 수 있고 A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돼요. 왜? 갑은 3억 9천만 원 손해봤어요. A는 3억 손해봤어요. 왜? 얘 때문에 이제 경매해봤자 3억이 안 남아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피해자가 얘도 피해자고 얘도 피해자니까 둘 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3억 물어주고 9천만 원은 A한테 3억 물어주고 9천만 원은 갑에게 물어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 물어준 겁니다. 자, 아니면 갑한테 그냥 3억 9천 물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거 지급되기 전에 A가 3억 잡아서 물상대위 하면 됩니다. 어쨌건 하여간 얘는 3억 9천을 내면 되고, 그죠? A가 바로 받든지 아니면 뭐 잡아서 물상대위 하든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할 때 경매를 하기 전에도 가능한 거예요. 그죠? 아니 집이 홀랑 타서 1,0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경매를 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해보나 마나 이거는 뭐 뻔히 돈이 부족할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자, 두 번째 판례가 경매하기 전이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이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판례가 손해가 발생됐을 때에만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자, 집이 4억에서 불이 났는데 3억 9천 900만 원짜리가 됐어. 100만 원 깎였어요. 벽지 좀 탔어, 벽지. 방 2개 정도 벽지 탔어. 자,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 청구 누가 해요? 갑은 손해봤지, 100만 원. A는 손해 안 봤어. 왜? 이거 경매해도 3억은 나와. 자, 저당권을 치면은 저당권에 피해가 발생될 때 침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피해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 피해가 발생될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A는 손해배상 청구 안 해요. 그런데 뜻을 한 번만 이해를 하면은 그 문장이 좀 더 잘 읽어질 거라서 설명드리는 거고, 이런 거 계산하라고는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을 잘 읽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요즘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추가되는 판례 없고요. 두 가지 조심합니다. 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망가졌을 때, 즉 집주인이 집에 불사지르거나 했을 때 새로운 담보를 내놔라 또는 고쳐놓든지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는 걸 담보 보충 청구라고 하고, 자연재해로 망가졌으면 보충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번 관련 사안인데, 담보물 보충 청구를 하면서 즉시 변제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같이 하면 안 된다. 자, 그거는 이중 혜택이 되는 거라서 담보를 보충 받으면 손해배상은 접어. 손해 없으니까. 그리고 손해배상 받았으면 담보물 보충을 하지 말든가. 한쪽만 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 거 좀 조심해 놓고 판례는 없습니다. 뒤로. 저당권 처분 및 소멸은 1번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랑 분리양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 성질이 그대로 전세권에 지난주에 있었던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랑 전세권 분리양도가 안 되는 것도 담보물권들이 원래 다 이런 성질이라서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피담채권이랑 분리양도 안 되는 것만 확인이 되면 패스하시고, 그 아래쪽에 있는 판례는 중복 판례니까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그 판례는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이었던 사람을 집을 팔아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도 내가 설정한 저당권은 내가 말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말소하는 저당권 말소 등기 청구, 그 얘기가 원문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니까 여기서 이것만 보고 패스 이렇게 해주십니다. 하시고 쉬었다가 특수저당권을 보도록 할게요.